13번 문제 갑시다. 13번 문제는 이미 노출됐던 문제인데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13번의 답이 3번입니다. 13번의 답이 3번. 도달범위, 이건 기출됐던 지문이요. 도달범위란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관계로 중심지로부터 백화점으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입니까? 0이 되는 지점입니까? 0. 0, 0.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제 틀리신 분들은 도달 범위가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구나.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1이 아니라 몇이다? 0. 일반 상권. 요 1번 지문은 예전에 곧잘 나왔던 지문이고 요즘은 좀 뜸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어떤 백화점의 상권, 그 상권이야. 그 백화점의 상권은 그 백화점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백화점이 하나 있다. 그 백화점이 상권은 인천 시민들은 전부 다 그 백화점에 간다.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백화점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백화점의 상권은 어디다? 인천시가 된다.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어떤 백화점이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이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백화점이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아니면 서울의 일부까지도 그 백화점에 온다. 그럼 서울의 일부가 그 백화점에 와서 매출액을 발생한다. 그러면 그 상권은 그 백화점의 상권은 인천 전체하고 서울의 일부 지역까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규모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는 달라진다고. 동네 슈퍼의 상권은 클까 작을까? 작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만 있는 가게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 상권은 전국이 되고 전국. 그래서 상권의 규모는 종류에 따라서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번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소비 형태에 따라서 특정 매장의 시장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시장 점유율은 뭘까? 확률. 허프의 확률 모형이 가면 소비자의 형태에 따라서 소비자가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이 시장 점유율이 확률이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 소비 형태를 바탕으로 특정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을 뭘로 결정해서? 거수면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번은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을 정할 수 있다. 그 확률이 시장 점유율이에요. 4번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어떤 백화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 최소한의 수요자 수를 말한다. 최소 요구치. 5번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대소, 중심성의 대소, 중심성이 크고 작다는 소리예요. 그럼 중심성이 크다, 고차 중심지. 중심성이 작다, 저차 중심지. 중심성의 대소에 따라서 도시를 상하계층으로 나누고 여기 이제 도시를 나눴다. 이게 이제 점포를 나눴다. 중심지다. 그 말이 이게. 상하, 역시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나누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만이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배웠다. 요 밑에 지문은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조건. 중심지가 성립하는 조건은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 중에서 어디가 더 커야 된다.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자, 답 3번 나왔습니다. 14번 문제 가죠. 14번 문제 배버의 최소 비용입니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배버는 공장은 비용 최소점에 입지해야 된다. 배버한테 제가 물어봤지. 그럼 비용 최소점에 입지해야 되는데 비용이 뭔데? 그러니까 배버가 이렇게 해요. 2번처럼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을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인 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다. 이게 배버의 최소 비용이다. 인건비를 다른 말로 뭐래요? 노동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지문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1번 운송비, 그게 수송비거든. 인건비, 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최적의 공장 입지를 구하는 모형이다. 결국 1번 지문은 배버란 사람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점이 가장 좋은 공장 입지 조건이 된다. 그 말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배버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뭐다? 수송비.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러면 배버한테 물어봤지. 그럼 수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데? 배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다. 그럼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데? 원료와 제품의 무게에 따라서, 원료와 제품의 수송 거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럼 원료가 무거우면 그러면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원료의 운송 거리가 많이 길어지면 원료의 수송비가 증가할 것이고, 이게 수송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면 원료가 무겁다. 그러면 이걸 멀리까지 수송해버리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비용이 최소점이 아니다. 그럼 원료가 무거우면 공장은 어디에 둬야 된다? 원료 산지에 둬야 된다. 원료지향 입지, 시장지향 입지가 배버의 최소 비용에서 나온 거야. 배버의 최소 비용이 되면서. 자, 5번. 배버에 따르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 순으로 각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게 24회 때 답이야. 24회 때. 24회 때 이렇게 틀린 거 고르겠거든. 그렇죠? 여기 답이었다고. 수송비 최소점, 인건비 최소점, 직접이익이란 것은 이건 비용을 전략시키는 거야. 비용 전략. 직접이익은 비용 전략이야. 그럼 직접이익이 1,000원이면 비용이 1,000원이 전략되는 거고, 직접이익이 3,000원이면 비용이 3,000원이 전략되는 거라고. 그럼 직접이익이 크면 클수록 비용은 많이 다운되는 거지. 그럼 직접이익은 최대점일까 최소점일까? 최대점. 그래서 답이 5번. 그러니까 배버는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을 고려하여 비용 최소점에 공장을 입지하는데 각각으로 보면 수송비 최소점, 인건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대점으로 가야만이 그게 비용 최소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의미 됐습니까? 예, 답 몇 번? 5번. 자, 이제 15번 문제로 갑시다. 15번 문제. 답은 5번. 아마 공법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웠을 건데요. 주택법에서 최저 주거 기준 설정. 그럼 국가가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한 것은 중산층 이상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인 겁니까? 저소득자를 위한 거야. 저소득자라고. 중산층 이상은 정부가 최저 주거 기준 설정 안 해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이 아니라 저소득자를 대상하는 거지.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답은 몇 번일까요? 5번. 자, 그러면 정부가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대상하는 것이다?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하는 거지 중산층 이상을 대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은 너무나 많이 봤던 지문이고 2번에다 여러분이 좀 답을 많이 하셨더라고. 다른 학원 2번에다가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15번에 이제 2번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보니까 2번 1번에다는 한 명도 답을 안 했어. 1번에다는 잘하셨습니다. 이제 1번에다 답을 했다. 그럼 제가 여기가 서 있지 않을 건데 1번에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2번에다가 35% 답을 하셨어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대요. 이렇게. 그럼 이건 정예비효과입니까? 부예비효과입니까? 정예비효과. 정예예비효과요. 정예예비효과. 그럼 정예예비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이 실패죠. 개입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 되지. 시장이 실패. 시장의 실패.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옳은 지문이고 3번 너무나 옳은 지문이고 4번 얘도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에요. 할지라도 주변 토지 이용과 공간적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 뜻이잖아요. 주변 토지 이용과 공간적 부조화 이게 부예비효과예요. 결국은 제가 이 토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토지를 가졌어요. 이게 근데 이 지역에 제가 여기다가 염색 공장 할 거야. 그다음에 제 친구는 여기다 양돈장 할 거야. 그럼 주변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된다고. 그 내 입장에서는 여기 염색 공장이 가장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야.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부예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안 한다? 해야 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4번도 옳은 지문. 답은 몇 번? 5번. 16번. 16번도 저를 슬프게 하는 문제 중 하나였어요. 16번도 다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못 맞추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65%. 16번 답 몇 번입니까? 4번. 국계법상 농림지역은 농업지역과 임지지역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다. OX, X. 농림지역은 세분되지 않는다. 국계법상 용도지역은 도관농장,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네 가지죠. 이 중에서 도시지역, 주상공록, 관리지역,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두 개만 세분되는 거야. 그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세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4번에 농림지역은 농업지역과 임지지역으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틀린 지역이죠. 틀린 건 답은 4번. 1번 됐습니다. 2번 일반 주거지역은 몇 개로 나눠져요? 3개로. 근데 전용 주거지역은 몇 개로? 2개로.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하고 제2종.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거야. 부동산의 결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공법에서 이렇게 나오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나눠지는데 전용 주거지역은 2개, 일반 주거지역은 3개 나온다고. 그럼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렇게 3개 나눠진다. 그럼 OX, X. 일반 주거지역만 3개, 전용 주거지역은 2개. 그럼 외우는 방법,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3세판. 가위바위보도 3번, 씨름도 3번. 즉 시험도 시험은 모의고사만 3번 이렇게 하지. 시험은 딱 한 번에 끝내야 되고. 일반적으로 몇 번? 3번. 거기서 또 2명만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명 부르잖아 또. 부르고 나서 결국 3시간 후에 싸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3번이야, 3번. 일반적으로 3세판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이렇게. 자, 3번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할 경우 정부가 부동산 규제 한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뭐가? 용도 지역주거제가. 얘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점. 사적 시장에서 외부 효과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때 정부가 개입한다는 소리야. 뭘 가지고? 용도 지역주거제를 가지고. 5번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 세분하려면 용도지역을 세분하려면 뭘로 결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간격. 양호한이 나왔으니까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은 2개 이상이니까 2종. 그러면 이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OX? O? 자, 농림지역은 세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농림지역은 세분되지 않는다. 준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상업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준상업지역이 없다. 농림지역 세분되지 않는다. 17번으로 갑니다. 17번 분양가 상한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답은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 답은 2번이에요. 18번에 2번. 17번. 17번의 답이 2번입니다. 거의 다 맞추셨네. 요 기억 지문 냈고 니은 지문도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기억하고 니은은 좀 시간이 흘러갔지만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요. 기억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가격 이상입니까? 시장가격 밑으로. 시장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해야지. 낮은 수준에서. 그래서 틀렸지. 니은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는데 시장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시했다. 그러면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럼 이거 옳은말로 고치려면 아무런 일이 없다 하지 말고 이걸 낮을 때 상한가격이 시장보다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초과수 현상이 발생하고 초과수에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커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한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한다면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이제 디귿, 리을, 미음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타나는 효과들.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디귿,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잠가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을 뭐 할 수 있다? 상승시킬 수 있다. 피가 붙으면 미음처럼 분양주택에 피가 붙으면 그런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 투기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 답 몇 번입니까? 2번. 틀리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 문제라고. 18번. 18번도 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18번 답 몇 번이요? 5번.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자 답부터 지금 18번은 저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그럼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할까 수요가 증가할까? 수요. 공급은 단계에서는 공급이란 말은 안 나온다. 단계는 공급 증가, 공급 감소란 말 안 나온다. 그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는 올라가겠네.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에 초강이 발생한다. 이 말이 돈 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럼 시장에서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올라가. 이 말은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번다는 소리야. 초과 이윤이. 그럼 우리나라는 주위에서 돈 벌면 절대 가만히 안 둬. 바로 그 옆에다 해야 돼. 또. 그게 직성이 풀려. 우리 민족의 특징 같아. 누가 피자 가게에서 돈 벌었다. 그럼 3개월 안에 피자 가게 옆으로 다 포위해가지고 피자가 10개 생겨. 그 초과인, 그 피자 가게에서 초과인 발생해요. 돈 벌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너도나도 피자 가게 열어야 돼. 안 열면 이상해져. 이제 특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그럼 임대료는 다시 떨어지죠. 그럼 초과이윤은 없어지지. 초과이윤 이 부분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장 잘 낸다고. 요걸. 임대료 보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임대료 보조가 직접 게임이냐 간접 게임이냐 간접 게임이다. 그 다음에 이걸 잘 내는 거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 자, 얘도 한번 낸 적이 있고, 얘도 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하락시킨다. 이것도 낸 적이 있는데 이걸 잘 내는 거예요. 왜 이걸 잘 내냐면 정부의 의도가 임대료 보조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의도거든. 원래 의도가. 그래서 이걸 내는 거야. 이렇게. 자, 이거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거. 임대료 규제. 그럼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용도 전환, 투자 기피,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 감소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비교라 비교. 보조가 이루어지면 공급 증가, 규제가 이루어지면 공급 감소.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 예전에도 썼었어. 예전에 몇 번 썼는데도 틀려버리면 어떡해. 안 쓰고 틀려버리니까 괜찮아. 쓰고 틀려버리니까. 써놓고 틀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틀리든지 썼으면 맞추든지 해야지. 다음 몇 번이요? 5번. 응? 5번. 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증가시키지만 여기까지 맞아.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틀렸습니다. 공급을 증가시킨다. 답이 5번이고. 자, 1번.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방식은 소득 보조에 해당된다. 임대료 보조가 두 가지가 있거든. 임대료 보조가 어떻게 있냐면 현금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 보조가 있고 요건 이제 집세 보조로 한다. 집세 보조 임대료 할인 임대료를 깎아주는 거지. 할인 이제 이렇게 불러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 바우처야. 상품권 주는 거.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현금 보조는 국가가 나에게 매달 20만 원 현금 주는 거야. 현금. 그러면 나의 소득이 20만 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현금 보조를 소득 보조다 이렇게 부른다. 소득 보조다. 그럼 일반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2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것은 무슨 보조다? 소득 보조다. 2번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한 1억씩 보조금 줘요. 그러면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다운되죠. 그럼 임대주택 공급할 때 임대료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지. 그러면 지급함으로써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식은 가격을 깎아주는 거라고요. 집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이걸 가격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현금 보조를 뜻하는 거고 2번은 가격 보조. 임대료 보조는 현금 주는 거, 현금 보조, 가격 보조 두 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조가 1번이고 가격 보조가 2번이라는 소리예요. 자, 3번. 3번은 저하고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3번은 여기 사적 임대주택 시장. 제가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살고 있어요. 월 임대료가 월 50만 원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50만 원 살고 있는데 근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 5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을 할까 낮은 수준? 낮은 수준. 그럼 월 30만 원으로 공급을 해요. 그럼 내가 사적 시장에 살다가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얼마 세이브 보고 있습니까? 20만 원. 그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사적 시장이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사적 시장의 임대료와 공적 시장의 임대료 차이만큼 20만 원이죠. 그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가 나타난다. 맞습니까? 그거잖아요. 요거 그림 그리면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쓰고. 제가 그랬죠. 그릴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나오면 또 틀릴 거니까. 그거잖아요. 공공부문이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공급하는 것도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까? 맞네요. 4번. 요 4번이 좀 어렵죠. 4번님. 이게 4번이 어려운데 근데 답은 5번이 뭐 명확하니까. 4번이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주 나온 거 아니고. 이런 뜻이잖아요. 일정 수준 이하의 질을 가진 임대주택 신축 공급을 억제했다. 신축 공급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5평 이하의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못하게 막은 거야. 15평 이하는 공급 안 된다. 신규 공급 안 된다. 신규 공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저소득 임차 가구가 증가해. 빈민층이 증가한다고. 그럼 요거 15평 이하에 살아야 되는데 신축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가주택이 노후화되면 이 고가주택에 저소득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 무슨 여가? 하향여가. 지금 이해됩니까? 다시요. 15평 이하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지 말아라. 정부가 막았어. 근데 어떤 이유로? 저소득자가 증가해.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면 그 사람들은 저소득자들은 15평 이하의 주택이 필요해. 그럼 신규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고가 주택이 노후가 되면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니면 고소득자들이 이걸 저소득 임차인들에게 이걸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무슨 여가입니까? 하향여가. 하향여가 되어 임대 공급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5번이 여기서 이 지문 중에서 5개 지문 중에서 5번이 가장 중요해요. 임대료 보조, 단기적 수요 증가, 장기적 공급 증가. 임대료 보조, 단기적 수요 증가, 장기적 공급 증가. 19번 문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번 문제도 계산 문제이지만 다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오늘 아까 균형 가격 계산 문제 이거 풀어야 돼. 그다음에 이거 풀어야 된다고. 오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3개 내지 4개를 풀게끔 제가 만들어줬어요. 균형 가격 풀어야 되고 선생님 아까 컨버스 그것은 못 풀어도 돼. 그래서 6kg 그건 4kg. 근데 이건 풀어야 되죠. 자, 자기 자본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전액 자기 자본이야. 타인 자본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럼 기억은 자기 자본 수준을 구할 때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10억. 안 빌려왔으니까 10억. 그러면 10억에서 10억에 대해서 순용업소득이 나와야 되네. 순용업소득 얼마입니까? 4천. 근데 여기서 이제 이자를 빼야 되는데 근데 이자 없잖아요. 그거 뺄 필요가 없죠. 그럼 4천가 들어 나왔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더 해야 돼.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몇 퍼센트? 2%. 얼마짜리가? 10억짜리가. 10억짜리가 2% 올라갔죠. 10억짜리가 2% 올라갔다. 그럼 얼마 올라간 거예요? 2천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나는 10억을 투입해서 지금 6천 벌 걸 예상돼. 영업 통해서 4천, 부동산 가격이 2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6%. 니은은 50% 은행 돈을 빌려온 거야. 니은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대. 그럼 내 돈은 얼마? 5억. 순용업소득 4천. 여기서 이제 이자를 줘야 돼. 돈을 얼마 빌려왔어요? 5억을 빌렸어. 5억. 근데 이자는 몇 퍼센트? 4% 주기로 했다고. 4%. 0.04. 그러면 순용업소득 4천인데 은행에다가 얼마 줘야 돼? 2천을 줘야 돼. 2천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10억에 대해서 2%. 2천만 올라갔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영업에서 4천 원 중에서 2천만 원 은행 주고 나에게 2천만 원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2천 올라갔고 그럼 5억을 투입해서 얼마 들어올 걸 예상돼요?
4천이 들어올 꼴 이상돼. 그러면 수익률은 몇 퍼센트? 8%. 6%, 8%. 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뭐 이 정도 나오면 아우 장난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답은 2번.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분석합시다. 이건 정의 지렛대입니까? 부의 지렛대입니까? 중립 지렛대입니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정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아니지. 중립 지렛대 이거 아니고 정의 지렛대지.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이거 총 투자 수익률이 얼마예요?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하고 돈 안 빌려올 때 내 돈의 수익률하고 똑같잖아요. 돈 안 빌려면 총 자본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똑같잖아요.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이 6%예요. 차익금리는 몇 퍼센트예요? 차익금리? 4%잖아. 4%. 차익금리. 그러면 차익금리보다 아니 총 자본 수익보다 더 낮은 금리를 빌려왔잖아요. 그럼 정해질 때잖아요. 그래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졌잖아요. 돈 안 빌려오면 돈 안 빌려오면 내 돈의 수익이 6%야. 빌려왔더니 8%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정해질 때죠.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주죠. 이거 그대로 주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걸 바꿔. 이거 뭐라 하냐면 여기 자기 자본 주가라는 거 안 나오고 지렛대 효과를 판단하세요 나온다고. 지렛대 효과. 그럼 지렛대 효과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번에 정의 지렛대 2%. 다 몇 번? 1번. 정의 지렛대잖아. 몇 퍼센트? 2%. 돈 안 빌려면 내 돈의 수익률이 6%인데 빌려와서 8% 됐으니까 정의 지렛대 몇 퍼센트? 2%.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렛대 효과로 바꾸면 정의 지렛대 플러스 지렛대 효과 몇 퍼센트? 2%.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볼게요. 이거 그대로 주고 나서 지렛대 효과를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1번 부의 지렛대 2%. 2번 정의 지렛대 2%. 답 몇 번? 2번. 됐습니까? 이렇게. 지렛대 효과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봐봐. 지렛대 효과 2번 설명을 하면 눈이 막 이렇게 다 한다고. 그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타인 자본 빌려왔으니까 지렛대 효과가 나와야지. 타인 자본 빌렸으니까 지렛대 효과 이렇게. 자,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어요. 물론 나오진 않았지만. 자, 19번 갑시다. 아니, 20번 갑시다. 괜찮아, 여러분들. 자, 아마 10월 30일 날 신이 여러분과 같이 할 거예요.